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아직 눈이 거의 녹지 않았고요. 정말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거기다가 새까지 예도의 강의를 응원하며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사실 니체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에 의하여 그냥 철학이란 필로소피아, 명사로 쓰는 이런 개념의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니체와 하이데거 이후로 그죠, 필로소페인 그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듣는 많은 예도TV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벌써부터 입이 근질근질 하면서 필로소피아의 어원을 쪼개면서 필로,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입니다 하면서 응답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지혜가 뭐냐? 라고 질문 한두 개를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벙어리가 돼버리는. 오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철학함에 대한 존재론적 깊이와 넓이를 얻는, 새로운 지평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의 존재론적 깊이를 아시고 그리고 도움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이런 고전 강의는 그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하는 자를 위해서도 작게라도 자발적 수업료에 참여하신 시청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1권 1장과 2장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예도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리즈 강의들은 하이데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와 그리고 1933년에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로 교수 자격 논문을 썼던 브레커의 논문을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참조들, 다양한 논문들, 그리고 직접 독일어 번역 텍스트로 읽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또 아주 즐거운 그리고 깊이 있는 이 세계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 철학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비유와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이 철학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혀나가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철학 개념들과 그리고 심지어 신학까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놓여 있음을 미리 인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학함, 그것은 바로 최고의 통찰을 얻는 거다. 통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리스타 A 대 나이라는 개념. A 대 나이. 어떤 사태를 꿰뚫고 들어가서 보는 능력. 그런데 최고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 마리스타,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통찰이 있으며, 통찰에도 다양한 어떤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죠.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곳곳에서 말론, 그리스어로 뭐뭐보다 더 나은, 이런 뜻이죠. 그죠? 더 나은 통찰, 최고의 통찰, 그건 무엇일까? 사실은 이 그리스 철학에서 이미 플라톤부터 인간이 지식을 얻는 데는 다양한 등급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통찰 역시도 어떤 사태를 꿰뚫어 보는, 본질을 바라보는 A 대 나이라는 이 개념 역시도 다양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스테시스, 감각지각이죠. 그죠? 인간은 감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존재자들의 본질을 보는 데 있어서 먼저 감각을 통하여 지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색깔을 보고, 그죠? 인간의 귀는 소리를 통하여 존재자에게 어떤 알을 전해주고, 그리고 입은 맛을 통하여, 코는 냄새를 통하여, 이런 다양한 감각 지각들 가운데에 서구형이 상학은 시각을 최고의 어떤 감각의 단계, 지각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보여진 것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 이미 철학함 한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시각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본다는 거, 이건 곧 통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단지 감각 지각을 통하여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보고 그리고 소리를 듣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 인간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무뇌매, 기억하다. 그런데 사실 기억은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 무뇌매는 그리스어로 어떤 판타스타, 표상 능력과 더불어서 부재하는 사물을 현존시키는 능력인 거야. 뭐 칸트, 후설, 데리다 등등 생각나죠, 그죠? 그런 능력인데, 이 기억은 경험을 축적하는 능력인 거예요. 경험을, 그죠? 그런데 사실 이 기억은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하는 거예요. 개라든지 뭐 탁월한 개의 어떤 그 냄새라든지 또 특정 대상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의 어떤 기억 능력은 뭐 인간과는 다르지만은 독특한 방식으로 탁월할 수 있죠. 그죠? 동물도 아이스테시스 감각 지각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는 동물인 거야. 문해매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 역시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자연학, 특히 영혼에 관하여 등등해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심지어 무기물들, 돌들, 식물, 동물, 인간, 신, 이 모든 존재자들은 전부 다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마치 오늘날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들레즈를 연상시키는데, 그죠?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존재자들. 특히 들레즈는 후기에 이 20세기 경험론의 생철학의 대가, 과정과 실제, 화이트헤드를 참 좋아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향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리가레 역시도 노년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식물과 대화하는, 여기에서 삶의 기쁨을 누린다 그럴 정도로, 그죠? 철학자들의 어떤 깊은 사유여행은 이 젊었을 때와 중년, 노년이 되면서 이 자연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이쪽으로 다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그만의 독특한 우주론적 윤리학이 태어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문해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특정 방식으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식물도 자기 방식대로, 그죠? 기억을 갖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춤추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과 동물이 갖고 있는 이 기억은 다르죠. 그죠? 인간은 이 기억을 자기의 경험과 결합시켜서 삶의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형성시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인 거예요. 여기서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동물도 경험을 하죠. 그죠? 그리스어의 엠페이리아. 여기에서 이제 뭐 엠피리시즘, 경험론부터 시작해서 서구의 다양한 언어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험을 그냥 그 순간에 현존하는 경험으로서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양한 경험들 안에서 보편 원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일반 원리를 끌어내서 그걸 또한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어 테크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테크놀로기, 과학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그리스어의 테크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이리아와 테크네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 다양한 경험들을 단순하게 경험이 풍성한 자,
이러면서 막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 경험을 그 개별적 경험들로부터 일반 원리를 끌어내서 테크네와 에피스테메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에피스테메, 과학적 지식, 학문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테크네를 사용하여 삶에 적용시켜서 삶의 유용성을 얻는 그런 존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 기교, 테크네를 비교하면서 테크네가 경험보다는 엠페이리아보다는 훨씬 더 남은 통찰에 속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풍성한 자들은 삶에서 개별적인 원리에 충실하지만 테크네를 가진 자는 그 기교를 이용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의 창조는 포이에시스랑 관련되죠. 그죠? 시인들의 시집기 역시도 포이에시스인 거예요. 수공업자가 자기만의 테크네를 갖고 바구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의 도구들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목수들이 그죠? 삶의 다양한 도구들,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삶에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드는 그 방법, 기술. 그래서 이 테크네는 개별적인 사례에 그냥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별적인 경험들의 어떤 에서 원리를 끌어내서 보편적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테크네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졌다는 것, 기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에서 더 나은 통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단지 경험을 가진 자보다 이 테크네를 가진 자는 더 나은 통찰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테크네를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원인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혜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원인을 안다는 것, 이것은 이 세계의 원리를 안다는 것이요, 어떤 특정 사태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또한 개별 사례를 넘어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들 가운데에서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어 그것만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기원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에게도 중요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어, 세 개의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아이티아라는 단어와 디오티라는 단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을 말하는, 철학에서 제1원인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르케예요. 제1원인을 아는 거. 단순히
어떤 질병의 원인을 아는 아이티아와 DOT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시원을 아는 것, 제1 원인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철학함으로 점점 나가는 길인 거야.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 지각은 단순히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개별적 사례의 사실만을 알려주는데 반하여 테크네를 가진 자는 이미 지성을 사용함으로써 감각 지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아이스테시스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지성을 사용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스를 사용하고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여 특정 존재자의 원인을 아는 것, 이것은 통찰의 단계에서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어떤 존재자의 한 사태의 원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 존재의 원리를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제1원인 아르케, 시원을 안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뭐예요? 이미 이 세계의 만물의 시원이 무엇일까? 아르케가 무엇일까? 탈레스는 물이라 그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계속해서 다양한 존재자들과 충돌하면서 생성 변화하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오늘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통용되는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정오의 투쟁, 그런 걸로 이 우주의 아르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자연 철학자들이 제기한 이 세계의 만물의 시원, 근원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시원이라는 뜻은 아르케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것의 원인의 뜻을 가진 아이티아나 DOT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안다라는 것은 개별자의 사례들을 넘어서서 보편자를 통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통찰에도 단계가 있고, 철학하면 이런 다양한 단계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지각을 의미하는 아이스테시스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식이요. 두 번째는 이걸 넘어서는 테크네의 단계. 그래서 특정 존재자의 원리를 알아서, 그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여 모든 사례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기교를 획득하는 것, 이게 바로 에피스테메로 나아가는, 학문으로 나아가는,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강의들을 들을 때 이미 근대의 경험론과 합리론의 어떤 다양한 철학적 주장들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잖아, 그죠? 그래서 단순히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도 지혜로운 자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테크네를 가지고 자기의 기교를 갖고
삶의 다양한 도구들, 그래서 특정 삶의 질서에서 방법을 아는 자, 이게 더 나은 통찰을 가진 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테크네를 가진 자는 원인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말해. 원인을 아는 자라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자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1권 1, 2장에서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들을 드는데 특히 병든 칼리아스의 사례를 통하여 의사를 말하잖아, 그죠? 뭐 단지 민간요법에서는 옛날에 할배 할매들이 벌에 쏘인다든지 아니면 손녀 손자들이 놀다가 어디 다쳐 갖고 오면 된장을 발라라 이러잖아. 이건 뭔가 아직 경험이 풍부한 지혜에는 속하지만은 테크네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 거야. 의사들만이 그 병의 원인을 잘 알아서 치료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의사들의 지식은 테크네요 에피스테메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것 역시도 삶의 지혜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테크네와 에피스테메를 아는 지식보다는 낮은 단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철학함, 곧 통찰을 얻는 것, 에이데나이를 얻는다는 것은 더 나은, 더 못한과 같은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은 더 나은 통찰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개별자들의 현상 안에서 그 시원으로 올라가서 그 원인을 아는 자는 결국 특정 삶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목적에 도달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최고선에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학의 질문과 연결되죠, 그죠? 결국 최고선을 알고 최종 목적을 안다라는 것은 최초의 출발점인 시원을 안다는 것, 텔로스를 안다는 것은 아르케를 안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점점 뚫리죠, 그죠? 이제 점점 철학함, 지혜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특히 형이상학 980절에서 983절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철학함은 이제 신적인 인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네를 알아서 시원을 알게 되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치료법을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의사와 같이 삶의 다양한 유용성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궁극적 철학함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 필로소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유용성과 필요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철학함을 오해하는 거다. 철학함은 사실 삶의 필요와 유용성을 완전히 채워졌을 때 통찰을 위한 통찰을 하는 것이요, 아니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알매의 의지, 마치 푸코가 생각나죠. 니체를 통한 푸코의 해석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알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알매의 의지, 통찰하려고 하는 의지, 에이데나이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은 아그노이아, 무지를 깨뜨리려고 하는 의지,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통찰을 통하여 알매 이르려는 그런 의지,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 통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함은 어떻게 보면 무지의 어떤 상태를 일깨우는, 각성시키는 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철학함은 무지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를 깨뜨린다는 것. 철학함은 그래서 알매의 의지를 통하여 이 세계의 생성 변화하는 그 운동들을 통찰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존재로는 이미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시원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요, 이것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운동의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감추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하이데거의 은폐와 탈은폐의 개념, 그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을 연구하면서 나왔다라는 거, 그죠? 여기에서도 보여지잖아. 그래서 인간은 그냥 아이스테시스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어떤 근본적인 시원의 아르케를 통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풍성한 경험을 가진 자, 엠페이리아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그 단계.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르케를 질문할 수 있는 테크네와 에피스테메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 그죠? 그런데 이것을 더 넘어서 진정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삶의 지혜를 넘어서 철학 자체를 위한 철학, 통찰을 위한 통찰, 단순히 삶의 유용성과 필요에 의해서 사유하는, 그래서 테크네를 얻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장 높은 단계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소피아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신적 인식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테오리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자기 사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원인을 보는 것. 사유의 사유를 통하여 이 우주를 생성변화시켜 나가는 그 제1원인으로서의 신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단지 삶의 필요를 위하여 돈을 벌고, 그리고 목수가 책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사고, 수공업자의 바구니를 사거나 팔고 하는 삶의 유용성을 넘어서서 철학함의 궁극적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우주를 관조하는 것. 신이 자기 자신을 관조할 때 나타나는 이 우주의 아르케 시원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참된 인간의 인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거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필요를 위한 통찰이 아니라 통찰을 위한 통찰, 사유를 위한 사유, 자기 사유, 그리고 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의 우주의 생성 변화를 만들어가는 부동의 동자인 것처럼 이 제1원인으로서의 신의 활동을 바라보는,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바로 철학함, 지혜를 사랑하는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어의 테오리아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이론이잖아, 그죠? 영어의 theory, 불어의 theory, 독일어의 테오리라고 하는 단어들, 라틴어 독트리나를 통하여 이 테오리아가 변화되어 오늘날은 이론으로 사용되는데,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니야. 신이 이 우주를 품으면서 자기를 관조하는 거야. 이게 지혜의 가장 높은 단계, 통찰을 위한 통찰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개별자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 있는 그러한 우주 자체와 더불어 있는 신적 자기 관조의 단계, 이 세계의 우주의 생명운동의 시원을 발견하는 것,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운동 안에서 나를 보고, 우주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의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 자연 속에서 자기 역시도 그 속에 기속되어 있음을 보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신학이요. 신학은 그의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 형이상학은 자연학과 연결되어 있고, 자연학은 형이상학을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런 신적 지혜는
사실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질투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곳곳에서 예시로 드는 것처럼 시인들은 이 신적 인식을 얻기 위하여 신을 질투하기도 하고, 신에게서 이 신성과 같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반칙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시인들을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 아이스테시스에 잡혀 있는 자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과 그리고 삶의 힘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으로서 시학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힘으로서 언급하기도 했다는 것. 시인들은 신적 인식을 얻으려고 신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질투하지만 사실 신성은 질투하지 않는다. 신성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운동에 개입해서 특정 존재자를 사랑하고 특정 존재자를 증오하는 이런 신이 아니다. 모든 존재자들의 시원에서 그 존재자들을 계속 생성 변화시키면서, 마치 스피노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또한 플로티누스의 어떤 유출론을, 그죠?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 세워 놓으면 스피노자의 사유가 나타나는데, 신은 능산적 자연과 같은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 실체로서의 자연, 신으로부터 생산된 양태들인 거야. 그죠? 신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운행에 개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서 질투하고 벌하고 상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야. 부동의 동자인 거야.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인 거야. 그러한 신의 어떤 이 우주적 존재자들의 생명 운동의 운행을 관조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 테오리야, 최고의 지혜. 그래서 테오리아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최고의 실천인 거예요. 실천 중에 실천인 거야. 심지어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특정 아랫대를 절제를 통하여 중용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들면 용기, 그죠? 용기는 프로네시스를 통하여, 이성적 덕을 통하여, 실천적 지혜를 통하여 삶의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잖아. 그게 없이는 용기는 비겁함이 될 수도 있고 만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프로네시스의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실천적 지혜, 이것보다도 위에 있는 게 이러한 이 우주의
제일 원인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아르케를 아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통찰이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함이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우리는 니체로부터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그죠? 인간에게 후각은 사실은 가장 뛰어난 감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 서구 형이상학에서 시각, 보는 것을 상위로 둔 것을 뒤집으면서 동물과 같이 인간에게도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도된 해석들을 니체는, 그죠, 곳곳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짐승들이, 그죠, 이 냄새를 통하여 다양한 존재자들을 구별하잖아. 인간에게도 냄새가 중요해. 애인 냄새, 아니면 어머니의 된장 냄새, 곳곳에서 향기를 통하여 기억작용을 일으키는 그것이 없다면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후각 역시도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신적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여기에 도달해서 나는 완전한 지혜를 누린 자요, 신적 인식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현자다 라고 하는 존재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되어가는 것, 그게 삶의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미 존재와 시간부터, 그죠? 현자 역시도 과정에 있는 존재자, 자기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자, 완전함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신적 인식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들이 진정한 현자라고 하는 것. 완전함에 도달한 현자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마치 니체의 초인과 같은 개념이죠, 그죠? 단지 죽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무명을 깨닫고, 불교적으로 거기에서 알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몸부림, 이게 바로 철학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 필로소페인이라고 하는 것,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타우마제인이다. 어떤 것에 대한 놀라움이요, 어떤 것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철학함이다. 멋지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1차 자료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함을 놀라움, 경이로움과 연결시켰다고?
특히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은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신비로움이라고 논리철학 논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 정말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오늘 강의도. 그러니까 타우마 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운동선수가,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비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특정 운동선수에게서 느끼는 그 경이로운 감정,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운동선수의 탁월한 몸짓에서 느껴지는 그 놀라움, 타우마 제인, 그건 바로 무지를 일깨우는 힘이요. 일상적 질문 없음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여 거기에서 무지를 각성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무지의 깨달음으로부터 철학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철학은 무지로부터 탈출이요, 참다운 지식을 얻어가는, 에피스테메를 얻어가는, 그리고 이 우주의 제일 원인의 기원이 무엇일까를 질문에 들어가면서 우주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철학함은 끊임없는 놀라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철학함, 그것은 일상에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보를 통하여 세계를 조작하는 그 가운데 무지를 깨달으면서 역전되어서 이 세계가 자기를 보여주는 그 신비로운 수수께끼에 눈을 열고 거기로부터 지혜에 대한 사랑을, 무지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질문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완성태가 없다는 것. 끊임없이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놀라움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자, 그만이 과정으로서의 지혜를 사랑함에 참여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되어가는 자, 이 자만이 오늘 또 겸손하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철학함에 이르는 자가 아닐까.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세 번째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주스!